안녕하세요. 오늘은 식량위기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나라 식량 상황이 어떤가, 아니면 우리나라 농업 상황이 어떤가, 우리나라의 식량은 과연 안전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한국정밀농업연구소의 남재작입니다. 제 강의는 세 개의 강의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제목을 멜서스의 저주라고 붙었는데요. 왜 우리가 식량 위기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가, 우리 식량 구조에 대해서, 세계 식량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 강의는 식량 위기, 요즘 식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후 위기와, 아니면 그 기후 위기가 우리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살펴볼 것이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의 식량은 어떤가, 우리나라의 식량은 과연 안전한가, 우리나라의 농업 구조는 어떻게 변해야 될 건가 하는 몇 가지 얘기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식량 상황이 어떤지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실 이게 식량 위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황스러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상 사실 요즘만큼 이렇게 풍족한 식탁을 이렇게 먹고 있는 시절도 없었거든요. 한 50년 전에 비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약 30~40% 정도 더 먹습니다. 먹는 양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고 먹는 그 종류도 바뀌었죠. 옛날 분들, 1960년대 살았던 분들은 식단의 대부분이 밥이었습니다. 밥이 대부분이었고 고기 같은 거는 잔칫날 정도나 가끔 먹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경우였죠. 근데 요즘은 밥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고기는 예전에 비해서 한 6배 정도 더 많이 먹고, 그리고 설탕이라든가 아니면은 식용유 같은 거, 닭튀김 할 때 만드는 그런 식용유들이죠. 이런 식용유들은 예전에 비해서 10배나 더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육식이 더 많아지고 더 달게 먹고 더 기름진 음식을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막 배가 고픈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비만이 걱정의 시대입니다. 한국인 남성의 경우는 비만 비율이 이미 거의 절반 정도의 한국인 남성이 비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웬 그 보릿고개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좋아하는 진성 가수님의 그 보릿고개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예전엔 정말 그랬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사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애들더러 뛰지 마라 배가 고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분 연세가 한 60세가 좀 넘었죠. 근데 아마 대부분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또 무슨 옛날 얘기인가 무슨 철진한 얘기인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사상 우리나라 전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가 이렇게 배를 굶지 않고 살았던데, 밥이 모자라서 걱정하지 않고 살았던 기간은 불과 40~50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기간은 항상 한 끼를 뭐 먹을까, 우리나라의 대부분 국민들은 사실 세 끼를 먹은 지도 뭐 오래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식량은 항상 고민이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이 식량이 풍족하던 시기가 곧 끝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는 보통 대개의 경우는 아마 식량이라는 게 항상 풍족했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최근에 들어가지고도 주기적으로 항상 식량은 부족했습니다. 우리만 단지 그걸 잘 모르고 살았죠. 왜냐하면 비교적 우리는 요즘 선진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값이 조금 오르더라도 식량을 살 수 있는 충분한 구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먼저 식량 위기의 정의가 뭔지를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식량 위기라는 거는 그 작물 생산량이 갑자기 한 10% 정도 떨어들게 되면은 식량 위기가 아주 약한 단계 1단계 정도의 식량 위기라고 얘기하고요. 20% 정도가 줄어들면 2단계 식량, 그다음에 3단계는 30% 정도 되겠죠. 농사를 지을 때 만약에 생산량이 30% 정도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냥 뭐 3분의 1 정도가 날아갔지 이런 뜻이 아니고, 실제로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수확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할 정도로 농산물을 이렇게 농사를 망쳤다는 게 이제 30% 정도 이렇게 수확량이 줄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주 극심한 식량난인 거죠. 이쯤 되면은 어느 나라가 비축을 하고 있더라도 국민들은 나라 전체가 식량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짧은 역사를 보면은 2008년도에 아마 식량위기가 있었다는 거 한번 다들 기억하실 거고요. 그때 아랍의 봄을 촉발했던 그 식량위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중간에 작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건 건너뛰고 1981년도에 큰 식량위기가 있었는데 우리 한국에서 있었던 식량위기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몇 개국의 식량위기가 있었고요. 뭐
상대적으로 식량 위기의 크기는 작았지만 우리나라의 입장은 굉장히 큰 식량 위기였죠. 이 당시가요. 그리고 73년도에는 아마도 가장 큰 식량 위기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있다고 말해집니다. 73년도는 어떤 해였냐면은 제1차 석유 파동이 일어났던 해였고 이 페루 연안에서 멸치가 잡히지 않았던 해였기도 합니다. 각각의 이제 식량 위기가 있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73년도 가장 과거부터 한번 돌아와 보겠는데요. 그 당시는 미국에서 콩농사가 대흉작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페루 앞에서 페루가 이제 페루 연안이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그 어장입니다. 가장 많은 물고기가 잡히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멸치가 잡히지 않았죠. 근데 멸치가 어디에 쓰였냐면 당시에는 그 동물 사료로 단백질로 사료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페루에서 멸치가 잡히질 않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콩에 흉작이 들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그 동물인데 먹일 단백질이 부족해진 거죠. 그때 일본이 이제 그때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일본은 당시에 이미 잘 살던 시절이었고 축산업이 굉장히 발전했던 시절이었죠. 근데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콩을 미국에서 수입을 했었습니다. 콩이라는 거는 사실 이 단백질하고 기름으로 만들어져 있는 작물 중에 아주 특이한 작물이죠. 이 작물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식용유를 만드는 데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식용유를 짜고 남은 그 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박은 동물 사료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닭이나 돼지가 빨리 자라게 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단백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콩 수출을 금지해버려서 일본에서는 난리가 났죠. 축산업이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고 일본은 그래서 이때 생각한 게 뭐냐 하면은 한 나라에만 이렇게 너무 식량망을 의존해서는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일본이 선택한 게 뭐냐 하면은 새로운 대체 지역을 만들자 해서 찾아간 것이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의 이 세라도 지역이라는 곳에서 73년도에 그 콩의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진 후에 세라도 지역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세계 최대의 콩 생산국이 브라질이 됐습니다. 세계 콩 수출국이 브라질이 됐습니다. 미국을 제쳤죠. 그래서 전 세계 콩의 대부분은 미국하고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정도 이 세 나라에서 대부분의 콩이 생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량 위기는 이렇게 일본에도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이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81년도에 한국에서 식량 대란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81년도 식량 대란은 80년도에 있었던 대흉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식량 자급률은 약 70% 정도 됐었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을 대부분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먹는 쌀은 이게 흉작이 갑자기 들게 되면은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 부족한 양만큼을. 그 당시는 81년도에 흉작은 이제 냉해 때문에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냉해가 왜 생겼냐 하면은 그때 그해 80년도 5월 정도에 세인트 헬레나 화산에 굉장히 큰 폭발이 있었고 그 화산재들이 이렇게 북반구를 가렸기 때문에 기온이 일시적으로 굉장히 낮은 기온 1, 2도 정도 떨어졌는 문제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그 해는 굉장히 서늘한 여름이었고 굉장히 비도 자주 내렸습니다. 매 주마다 거의 비가 내리다시피 했고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병해충이 발생하기 좋은 조건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근데 이제 이때 우리가 주로 심었던 품종이 통일벼라는 품종입니다. 그러니까 77년부터 아니면 73년부터 정부에서는 전국토에다가 통일벼를 이렇게 심으라고 했었죠.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한 가지 품종만 전국적으로 다 심었었고, 근데 문제는 이 통일벼라는 작물은 통일벼의 품종의 특징은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아열대 지방에 있는 그 품종에서부터 개량된 거다 보니까 이 냉해에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만들어 전국적으로 거의 한 가지 품종이 심어졌고 이 품종은 냉해에 약한 품종이었고 마침 80년대에 냉해가 닥쳤습니다. 그러니까 쌀 생산량이 공식적으로는 30% 정도까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비공식적으로는 더 떨어졌고요. 당연히 이제 식량 수입한다고 난리가 났겠죠. 근데 식량은 쌀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이 대부분 생산된 나라에서 대부분 소비한다는 게 또 특징입니다. 밀이나 옥수수나 콩 같은 경우는 생산을 해서 해외 수출을 많이 하는 품목 중에 하나인데 쌀은 대부분이 자국에서 소비가 된다는 거고요. 이 말은 이게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량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다는 얘기입니다. 1980년대는 더 작았고요. 그러니까 수입할 곳이 없었으니까 뭐 4배, 5배 주고 쌀을 강제로 억지로 수입을 했어야 됐고 수입 조건도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한번 이렇게 혼쭐이 한번 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84년도에도 이게
또 여러분들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이 우리나라에 식량을 지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84년 8월에 서울에 아주 큰 수해가 굉장히 큰 수해가 났었거든. 서울 경기 지역에서. 그 수해가 굉장히 큰 피해가 컸었는데 북한에서 우리나라에서 쌀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했고 우리나라 정부가 이거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북한 쌀이 인천항에서 내려지는 사진입니다. 물론 이거는 북한이 약간 좀 허세를 부리다가 나중에 혼쭐 났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또 식량 위기는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식량 위기죠. 2008년 식량 위기입니다. 2008년 식량 위기는 왜 발생했냐 하면은 당연히 이제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경제 위기가 생기면서 이제 촉발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대개는 석유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석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비료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농업 생산비가 오르게 되죠. 근데 그 경제 위기만 가지고는 사실은 식량 위기가 오진 않았고요. 그 이전으로 다시 거슬러 가보면은 몇 해 전으로 가보면은 2005년 6년도에 유럽에 엄청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밀 생산량이 굉장히 크게 줄어들었죠. 러시아에도 생산이 크게 줄어들었고요. 그때부터 이미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경제 위기 때문에 가격이 더 크게 올랐습니다. 근데 2008년도에는 근데 경제 위기는 짧게 끝이 났고 다행스럽게 2009년에 굉장히 큰 풍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식량 가격이 떨어졌죠. 해소되나 싶었는데 2010년도, 11년도에 러시아에서 다시 가뭄 때문에 대흉작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아랍 국가 같은 경우에는 대개는 그렇습니다. 농업이라는 게 항상 기상재해에 취약한 산업이다 보니까 항상 기상재해는 있죠. 하지만 이게 만약에 연달아 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걸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기상재해가 한 10년마다 한 번씩 오면은 국가가 충분히 어느 정도 회복한 다음에 다시 피해를 받으니까 이제 극복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2007년부터 8년부터 계속해서 식량 위기를 닥쳤고 한 해 지나고 난 다음 9년 다음에 2010년도에 갑자기 식량가격이 오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이미 타격을 받은 데서 또 한 번 더 이렇게 타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만이 정치적 불만으로 이렇게 표출이 돼 가지고 이게 그래서 아랍 혁명을 빵으로 시작해 가지고 이제 정치적 혁명으로 끝이 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표시된 국가들처럼 수많은 나라들이 내전에 휩싸였고 많은 정부가 교체가 됐었고요. 그때 혼란 상황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식량 위기를 지나고 있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크게 느끼지 못한 식품 가격이 조금 올랐다, 정심 모든 물가가 다 올랐다고 느끼고 있죠. 실제로 밀가루 가격이라든가 식용유 가격은 한 30% 두 배까지 오르는 품목들도 있어가지고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사료 가격도 굉장히 크게 오르다 보니까 30-40%더 오르다 보니까 축산하시는 분들도 곧 축산을 포기할 정도로 이제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영향들이 이제 앞으로 1, 2년 동안 우리 사회에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량 위기는 왜 생겼냐 하면은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가 식량 위기라는 걸 알게 됐었고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코로나 사태가 있었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제 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석유 가격이 상승을 했고 당연히 비료 가격 같은 것이 따라서 같이 상승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이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2021년도, 20년도 미국에서 굉장히 큰 가뭄이 있었고요. 그 이전에 19년, 20년도에는 호주에서 아주 큰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곡물 생산량이 굉장히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식량 가격이 20-30% 오를 때였고 그때 이제 그 코로나 위기라 아니면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가지고 이게 더 심화된 게 원래 사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식품 가격 지수라는 것들이 2008년, 11년에 있었던 식량 위기 때보다 더 높게 올라가 있는 게 현재 상태입니다. 지금은 현재 북반구에서 대개 수학기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지만은 이 상황이 이제 당분간에 지속될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식량 위기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 전 세계가 뭐 한 8억 명 정도가 영양 실조 상태에 놓여 있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이 식량 문제가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기아의 영양 실조 상태에 있는 인구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식량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19세기 경제학자, 영국의 경제학자 멜서스가 그 유명한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그래서 그분의 말을 따라서 멜서스의 저주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은 기술이 발전해서 식량 생산이 늘어나더라도
인구가 증가하면서 결국은 뭐라 그러죠? 인구가 늘어나는 데 비해 가지고 이 식량 생산이라든가 아니면 그 다른 어떤 그 기술들은 따라서 발전 속도가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위생 문제나 질병이 창궐하거나 아니면 그 전쟁 같은 것들로 인해서 다시 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그러니 인구는 증가할 수 없다. 이런 약간 저주스러운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멜서스의 저주 그러기도 하고 멜서스 트랩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 당시에 이제 이 사례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고르타모르라고 하는 이 아일랜드 말로 대기근이라는 뜻입니다. 1840년대에 있었던 아일랜드 대기근 사태인데요. 이거는 아마 굉장히 익숙하실 걸로 생각하는데 감자 때문에 발생한 대기근입니다. 이 당시 이제 신대륙에서 감자가 옥수수가 유럽으로 도입되면서 식량 생산량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이것 때문에 인구가 굉장히 증가를 했었습니다. 증가했었는데 이 감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감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그 뭐라 그러죠? 영양 번식을 하는 작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뭔 얘기냐면은 바나나처럼 이렇게 감자 같은 경우도 먹는 감자를 이렇게 땅에다가 놓으면은 이게 다시 감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자를 계속 심으면은 심어진 감자가 유전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감자가 이렇게 전국토에 다 심어지게 됩니다. 그랬고 마침 1840년도에 비가 많이 내렸어요.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렸고 이 상황이 어떻게 연상됩니까? 앞에 통일부 얘기할 때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전국토가 하나의 품종으로 심어졌고 기상이 나빠졌다. 그러면 농작물은 아주 그냥 감자 역병이 굉장히 빠르게 번지면서 농산물 수확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영국이 이 아일랜드를 지배하고 있을 때였는데 영국에서 식량 수탈까지 같이 겹치면서 아일랜드에서는 짧은 기간 동안에 약 100만 명 정도가 굶어 죽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때 그 참상을 기록해 놓은 이 동상들이 그 아일랜드 더블린 수도에 가면 이렇게 동상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외국 정상들이 방문하면 항상 방문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 아일랜드 인구가 800만 명이었는데 800만 명까지 늘어났는데 이 기근으로 100만 명 정도가 죽고 배고파서 못 사니까 200만 명 이상이 또 이렇게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에서 아일랜드 갱들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됐었고요. 그때 줄어든 인구가 아직까지 회복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왜 그럼 요즘은 멜서스의 저주가 끝이 났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그럼 왜 그런 생각이 배경이 있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질소 순환 정도는 하나를 이해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소라는 원소는 우리 대기 중에서 약 78%를 차지하고 있는 원소입니다. 가장 많이 존재하는 원소죠. 근데 자연 생태계는 질소가 기근 상태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질소가 항상 부족한 거죠. 당연히 질소도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 대개는 보면 질소가 어떻게 들어오냐 하면은 그 콩과식물이라고 있습니다. 콩과식물이 이렇게 그 콩과식물에서 있는 그 박테리아 라이조푸스라는 박테리아들이 그 질소를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가지고 암모니아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아니면 번개에서 생기던가요. 그래서 연간 한 500만 톤 정도의 질소가 이렇게 신규로 공급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자연 생태계는 이 질소 공생균들이 만들어내는 약 500만 톤 정도의 질소를 암모니아를 가지고 질소를 전부 다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생물량이라는 것들이 이 공생균이 이 라이조푸스라는 미생물이 제공한 암모니아 양을 넘어서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설명할 때 리비의 최소 양분율이라고 얘기합니다. 리비의 최소 양분율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무리 다른 원소나 재화가 많이 있더라도 그 가장 부족한 하나의 원소보다는 원소가 그 제한하는 양보다는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다는 걸 뜻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나무물통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나무물통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을 가지고 넣더라도 이 가장 낮은 이 원소보다는 못 넘어가는 거죠. 그게 질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류 사회 먹는 문제의 가장 큰 제한 요소였던 질소라는 악마를 불러낸 그 과학자가 있죠. 프리차브라는 분인데요. 1918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분을 가리켜서 공기로 빵을 만든 과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분은 어떤 일을 했냐 하면은 그 공기 중에 있는 질소하고 수소를 이렇게 반응을 시켜가지고 암모니아를 합성해낸 거죠. 그래서 이게 1908년에 했었고요. 1912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그 독일의 그 바스푸사라는 회사에서 이 약 5톤 정도의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 그 공장을 만든 사람이 그 뭐죠? 그 하버 보시 할 때 그 하버 보시 볼 때 보시입니다. 보시라는 사람은 이름 유사한 분은 여기 독일에 있는 대기업 중에 하나죠. 그 보시사라는 그 공구로 유명한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의 그러니까 창업자가 이 보시라는 이 비료를 만든 분의 그 삼촌에 해당하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암모니아 합성하는 것들이 전 세계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 식량 생산을 하려다 보니까 1950년대부터 비료 공장부터 만들기 시작했었죠. 그때부터 이제 이 질소가 풀려나기 시작하면서 제한 인자가 사라졌습니다. 인류의 그 성장을 가로막고 있던 질소라는 제한 인자가 사라지고 면서부터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질소 비료가 만들어지는 양하고 인구 증가 속도하고 거의 비슷한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소 비료 덕분에 오늘같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인구가 이렇게 풍족하게 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인류의 문화가 굉장히 꽃피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질소 비료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된 건 아니고요. 또 하나 이제 결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이 뭐냐 하면은 품종입니다. 품종. 예를 들면은 질소 비료가 제한 인자였기 때문에 식량 생산이 항상 이게 많이 생산할 수 없었거든요. 그랬지만 질소가 풀려났다 하더라도 이게 품종이 좋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많이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여기에 새롭게 등장하는 한 분이 노만 볼락이라는 미국의 농학자입니다. 미국의 농학자인데 1940년도에 당시는 멕시코가 굉장히 그 식량 생산량이 떨어져 가지고 기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난민이 문제가 되니까 미국에서 미국 농무성 과학자를 멕시코에 파견합니다. 그때 파견된 사람이 노만 볼라그였고요. 노만 볼라그는 멕시코에 가서 무슨 일을 했냐 하면은 예전에 품종 개발을 했는데요. 예전에 밀은 대부분 다 키가 컸습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자연 생태계에서 이렇게 잡초하고 경쟁을 하려고 그러면은 빠른 시간 내에 키를 빨리 키우는 게 유리했거든요. 햇볕을 받는데 유리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재래종 품종들은 전부 다 키가 컸습니다. 왜 키가 큰 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만약에 비료를 주게 되면 웃자라게 되고 잘 쓰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큰 게 이삭이 달리면은 키가 크면 이렇게 잘 쓰러지겠죠. 그러니까 식량 생산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개발한 거는 키 작은 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키 작은 밀을 개발한 품종을 그냥 키가 작게 만들었죠. 그 작게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940년도에 비해 가지고 1960년도 이분이 멕시코에서 떠날 때는 멕시코의 밀 생산량이 6배까지 늘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후세 사람들이 이 기간을 기록해 가지고 녹색혁명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 녹색혁명 기술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의 세계였으니까요. 전 세계에 확산시키기 위해 가지고 미국에 있는 록펠러 재단하고 그다음에 포드 재단 같은 이런 기관에서 자금을 투자를 해가지고 전 세계 농업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국제 농업 연구소를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필리핀에 있는 IRI라고 IRRI 우리나라에서는 약자로 IRI라고 부르는데 국제 벼 연구소, 국제 미작 연구소 이렇게 부릅니다. 그다음 페루에는 감자 연구소가 있고요. 아프리카에도 이 벼 연구소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열 몇 개의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이 일위가 왜 중요한지 이는 다음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당연히 이제 이런 농업 기술, 그 녹색 혁명 기술을 우리나라에 파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농업 혁명을 시작했는데 그 시작이 이제 1962년도였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때 중요한 정부기관 하나 설립을 했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이라는 기관이었는데요. 이 기관은 현재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원역 바로 인근에 있는 서호란 호수가 있습니다. 서호란 호수는 정조대왕이 이제 수원의 화성을 축성하면서 그 배후지로 농업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저수지입니다. 충만제라고 불렀고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서호라고 부르고 있죠. 이 근처에 이제 농촌진흥청이라는 만들었고요. 바로 옆에 이제 서울대학교 농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관악으로 다 옮겨왔지만요. 그러면서 이 농업 연구기관들을 전국에 만들었고 농업 기술을 지도할 수 있는 많은 기관들이 전국에 만들어졌습니다. 얼마만큼 이제 정부가 이 농업 문제에 적극적이었냐면은 1970년도에 이 농민회관이라고 만들어졌는데요. 이 건물도 마찬가지로 서호라는 호수 바로 옆에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바로 옆에 있는데 이 건물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높은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높이를 층수를 정할 때 어떻게 정했냐 하면은 당시 김일성 대학이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라고 했었거든요. 그 김일성 대학보다 한층 더 높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럴 정도로 정부가 굉장히 진심을 담아서 이제 농업에 매진하던 시절이었고요. 그래서 이 농촌진흥청이란과 농업기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농촌 지도소들, 그리고 앞에 소개드렸던 비료 공장들이 전국에 만들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품종이 도입할 때가 됐죠. 그때 이 등장하신 분이 서울대 농대 교수였던 허문회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록펠러 재단의 지원을 받고 그 록펠러 재단이나 이런 데서 만들었던 국제벼연구소, 필리핀에 있는 연구소를 이렇게 파견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2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그 필리핀에 있는 국제벼연구소에서 만들었던 품종하고 그 일본에서 가져온 품종을 2개를 이제 교잡을 시켜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품종이 통일벼입니다. 이 통일벼를 1973년부터 적극적으로 이제 보급하기 시작했고, 만 4년 만에 1977년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쌀을 먹을 수 있을 만큼 그 대단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때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 그 농촌진흥청 옆에 있는 이 녹색 기념탑이라는 그 이 공적이 길어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당시에는 이렇게 새로운,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면은 그 품종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 맛있는가를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식미 테스트라고 하는데, 여기서 통과를 하면 이제 이게 종자가 농가들로 보급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그 쌀맛을 테스트하고 이 체크한 표가 여기 남아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중국도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기를 지났던 시기였는데, 그 당시는요. 중국에서는 그 문화혁명하고 그 다음에 그 대약진 운동이라고 있었죠. 그때 5천만 명 정도가 이제 그것 때문에 굶어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때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중국이 굉장히, 그 당시는 굉장히 중국이 굶어 죽는 사람이, 기아에 처한 사람이 굉장히 많을 때였습니다. 그때 문화혁명으로 지방으로 쫓겨가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던 위안 룽핑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잡종벼라는 걸 만들었죠.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희귀한 건데요. 왜냐하면은 이 식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잡종 강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품종 2개를 이렇게 품종이 아니고 전혀 다른 이 품종 2개를 이렇게 결합을 시키면은, 교배를 시키면은 다음 세대가 수확량이 굉장히 늘어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진 식물들이 있습니다. 옥수수는 대개 이런 잡종 강세라는 걸 이용해서 품종을 만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이브리드 품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쌀은 이제 자가수분 작물이라서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웅성부림이라고 해서 숫꽃이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품종을 이용해서 이 잡종벼를 만들었습니다. 이 덕분에 수확량이 한 20-30% 늘어났죠. 그래서 이 중국에서는 이분을 수억 명의 사람들을 굶주림으로 구하는 분이라고 이렇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시면 이 당시는 이분이 작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 조문 행렬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조문을 하기 위해서 비 오는 날에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식량이라는 것들이 절박했고, 이것을 굶주림에서 벗어난 노력들이 처절했다, 아마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질소가 생산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인구도 늘어났고요. 곡물 생산성과 곡물 생산량이 동시에 많이 증가했습니다. 급격하게 증가를 했었죠. 그래서 1950년대 불과 25억 정도 인구에 불과하던 인구 사람이 지금은 거의 80억에 가깝게 됐었고요. 그리고 농업 기술이 발전한 덕분에 또 이렇게 뭐라 그러죠? 농경지는 거의 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식량 생산이 그만큼 늘었다는 거고요. 과학 기술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녹색 혁명과 새로운 비료, 그다음에 새로운 관계, 농업에 대한 인프라 투자, 이런 모든 것들이 결합해서 이 풍족한 현재를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세계는 점점 더 많이 먹습니다. 영국에서 불과 200년 전에 영국에서는 1인당 한 1800kcal 정도를 먹었다고 합니다. 요즘 아프리카에 있는 기아선상에 있는 국민들도 2000칼로리 정도는 먹죠. 그러니까 예전에 가장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요즘에 가장 못 사는 나라에 있는 국민들이 더 많이 먹는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먹는 것만 늘어난 것도 아니고요. 양만 늘어난 것도 아니고 질도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앞에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릴 때 먹는 것 자체가 곡물류에서 육류로 다 육류나 아니면 식물성 기름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설탕 같은 걸로요. 이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면서 급격하게 달라졌습니다. 근데 그 소득이 대부분 다 그 자유무역 WTO 협정이 체결되고 나서 개도국들이 굉장히 많은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부분 다 늘어났었죠. 그래서 이 소득하고 그다음에 이제 육류 소비량을 나타낸 그림인데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다 이렇게 먹는 것부터 바꾸게 됩니다. 고기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고기나 우유나
이제 튀김 같은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었고요. 유일하게 예외가 인도 정도가 있습니다. 인도는 인구가 중국보다 더 많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인도 사람들이 고기를 거의 먹질 않는 덕분에 그나마 이렇게 농업 지구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 세계가 먹는 양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비만을 이제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까지 규정하는 시기가 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제 멜서스의 저주는 완전히 끝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불과 30억의 인구가 뭐 1000년 이상 계속됐었지만은 이 신대륙에서 감자와 옥수수가 도입되면서 인구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비료가 발견되면서 인구가 더 늘어났고요. 그리고 1960년대부터 시작된 녹색혁명이 들어오면서 인구가 더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멜서스의 저주는 완전히 끝이 났다. 지금까지는 거의 이렇게 우리가 믿고 살았었죠. 근데 왜 다시 식량위기를 다시 얘기를 꺼냈냐 하면은 멜서스의 저주라는 것도 그럼 인간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S자 곡선의 이런 저주로부터 피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아마 다들 S자 곡선에 대해 생태학을 할 때 대부분 배우셨겠지만은 모든 생물은 닫힌 개라고 얘기하죠. 클로즈 시스템에서는 처음에 생물이 하나가 도입되게 되면은 처음 초기 단계는 굉장히 성장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 다음에 급격한 성장기를 지나게 나면은 그 다음 인구가 이렇게 개체수가 늘어나면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성숙기에 도달하게 되고 인구 증가율은 멈추게 되고 그 다음에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면서 쇠퇴기를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인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줄어들기 시작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회를 인구 관점에서 볼 땐 이미 쇠퇴기로 접어들었다고 할 만하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과연 그러면은 우리가 이 쇠퇴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냐? 아니면 우리는 쇠퇴기 아니고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제2의 성장을 해나갈 수 있을 거냐? 이게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오늘 고민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근데 왜 이런 문제를 제기했냐 하면은 2010년도부터 이미 곡물 생산성은 한계에 도달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 자체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늘어나는 추세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기상이 이변들이 계속 많이 생기는 거죠. 농업은 이제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상이 나쁘면 어떤 기술도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점점 늘어나지만은 기상재해 때문에 피해받는 농경지가 많아지면은 생산량 자체는 글로벌 생산량 자체는 정체가 되겠죠. 그런 현상들이 이미 2010년도부터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정도에도 22억 톤 정도, 쌀을 제외한 22억 톤 정도를 생산했는데 2020년 요즘 또 비슷하게 22억 톤 정도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인구는 이미 다 증가를 했죠. 기후학자들이 계속 경고하듯이 기후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약간 기후가 평균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극한 기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점점 많아지면서 농사에 실패하는 농경지도 점점 더 늘어나게 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수면 상승 영향도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이고요. 그러니까 지구 인구의 대부분은 보면은 가장 많은 인구가 이게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해발 10m 이하의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요. 대부분 인구가 해발 100m 이하의 지역에서 다 살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밝게 표시된 지역이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인데 대부분 해안가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해안가에 몰려 있나 하면은 이게 퇴적층이 해안가에 대부분 다 형성이 되거든요. 굉장히 비옥한 토양이 형성되는 거죠. 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들이 해수면이 올라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그 지하 수위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점점 더 염분이 토양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런 때로는 이제 밀물이 때가 되면은 밀물이 들어와서 이게 농토에 바닷물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이제 그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다카에는 이 기후 난민들이 4, 50만 명 정도가 그 방글라데시 수도에 이렇게 바닷물 때문에 떠난 농민들이 이미 빈민촌을 형성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1960년도, 2000년도 사이에서 녹색혁명을 통해 가지고 인구는 2배가 늘어났고요. 식량 생산은 2.5배가 늘어났습니다. 생산성도 2배 이상 높아졌고요. 경작지를 불과 8%만 늘리고도 그걸 달성을 했었죠. 인류의 대단한 성과라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럼 앞으로 2050년까지 세계는 어떻게 될 거냐.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거죠. 인구는 계속 증가해서 한 96억, 거의 100억 명 가까이 증가할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인구가 늘어나면 그 사람들을 먹일 만한 식량이 생산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10년도에 비해 가지고는 아마 우리가 70% 정도의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해야만이 인류 전체가 이제 기아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식량 위기로부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냐, 식량 위기를 걱정해야 될 거냐는 것은 얼마만큼 우리가 더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인구 증가하는 걸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인구 증가에 맞춰서 식량을 더 생산할 수 있는지, 식량을 더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제약 요인, 예전에는 질소 비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질소 비료는 지금은 이제 기후 변화가 되죠. 기후 영향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기후 영향 하에서도 그럼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지, 기후가 얼마만큼 우리 농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